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부동산 시장은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관심사인데요. 세금과 대출 규제, 주택 공급 등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구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 현상에 미분양 물량까지 쌓이고 있어 지역민들의 관심이 더욱 큽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새 대구 집값 전망을 살펴보고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분석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또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 체계 조정 등 지난 한 주간 주목할 만한 뉴스도 살펴봅니다. 지난 한 주간 중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설 연휴 직전부터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폭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역 체계도 전환이 됐는데요. 기존과 달라지는 방침에 혼란도 있습니다. 자가격리 분류 대상과 자가격리 재택치료 기간이 달라집니다. 기존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열흘이던 격리는요. 접종을 완료했을 때는 7일, 미접종자는 7일에 3일은 자율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열흘이던 밀접 접촉자 격리도요. 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 그러니까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다가 6, 7일 차에 PCR 검사를 하고요. 미접종자는 7일 격리, 그리고 역시 6, 7일째에 PCR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재택 치료를 받는 확진 환자의 동거인은요. 접종을 완료하고 PCR 검사 음성이면은 자가격리가 면제돼서 수동감시가 되고요. 미접종자는 14일을 자가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선별진료소 등을 찾으면 전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이제부터는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검사를 통보받은 역학적 연관자, 그리고 의사 소견서가 있는 사람, 감염 우려시설 종사자 등이 우선 PCR 검사 대상이고요. 일반인은 자가검사, 그러니까 신속 항원 키트로 양성이 확인이 되면 PCR, 그러니까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가 되기 시작했고요.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도 이 신속 항원 키트 검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후에 지금 이 키트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고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지금 그동안 우리가 실시해왔던 이 신속항원 검사가 PCR 검사만큼 정확할 수가 있을까? 네. 그다음에 이런 우려들은 처음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하죠? 네, 이제부터는 이걸 주로 사용하는데 역시나 이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 3개의 민감도가 90% 이상입니다. 높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코로나19 환자 100명, 양성이 100명이면 10명은 양성인데도 음성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으로 판독이 되더라도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2, 3일 안에 다시 의료기관을 찾아서 검사를 받고 또 불필요한 외출은 좀 자제를 해달라. 이게 방역 당국의 권고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마다 김 기자 자꾸 이제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이 접종 완료자의 기준이 조금 달라진다지요? 예, 그렇습니다. 식당 그리고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우리가 방역 패스로 불렀던 기준은요. 접종 완료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2차 접종 직후 14일 이후부터 이게 효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180일 이내로 되는데요. 자가격리 그리고 재택 치료의 기준은 접종 완료자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최근에 벌써 2번이나 변경을 했는데요. 이 3차 접종자의 경우는 접종 후 14일 경과자라고 했다가 접종 직후로 기준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2차 접종자 같은 경우에도 180일에다가 다시 90일로 돌아갔다. 이런 변경 사항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강도가 높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접종 완료 기준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시설 이용이나 이런 기본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디서 밀접 접촉을 했기 때문에 검사 받으세요라는 문자 많이 안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유는 확진 환자가 많아지면서 접촉자, 밀접 접촉 분류를 좀 완화가 됐습니다. 밀접 접촉은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2m 이내에서 15분 넘게 이야기를 한 사람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환자가 좀 많아지면서요. 기존의 역학조사는 사실 무의미하기 때문에 완화한 측면도 있습니다.
자율격리란 말은 사실은 형용무순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율로 격리하라는 얘기인데 네. 자율이란 말이 앞에 가면 정말 집에 머물까요, 사람들이? 잘-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자가격리도 사실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네. 있는데요. 7일 자가격리 이후에 이 자율격리도 원칙적으로는 외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격리 장소를 이탈했는지 여부나 건강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효력이 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방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또 보완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7,000명 확진 환자가 7,000명대를 넘어가면은 방역 방침을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물론 확진 환자 급증이 단기간에 이루어졌지만 이 추세를 가늠하기 어려웠던 것도 아닌데요. 이 혼란을 주는 세부 기준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족 대명절 설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설과 추석을 벌써 4번이나 보내고 있는데요. 모쪼록 방역 수칙 잘 지키시면서 안전한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원래 설에는 좀 설레고 가족들 만나는 기대가 부풀어야 되는데 네. 이번 설은 오미크론 여파로 설 이후가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설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구 간송미술관 건립이 이 추진 6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만 4천여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기획 전시실과 수장고 등을 갖춘 상설 전시장 형태가 되고요. 준공은 내년 7월 그리고 시범 운영을 한 뒤 12월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치는요,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 1원, 그러니까 대구미술관 근처고요. 주차장도 같이 쓰게 됩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은 네. 서울에 있는 간송미술관의 분관 형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간송미술관은요, 1938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입니다. 문화재 수집과 간송 전형필 선생은요, 일제 강점기에 중요한 문화재를 수집을 해서 우리 문화 유산을 지켰습니다. 이 간송재단은 한글 창제 목적과 글자의 원리 등을 담은 한문 해설서, 이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해서요, 신윤복의 미인도 그리고 김홍도의 작품 등 굵직한 유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 건립 과정을 보면 그간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진행 과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간송재단 자체와 관련된 좀 안 좋은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대구시가 간송재단과 지난 2016년에 미술관 운영 계약을 맺으면서요,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의 문제로 감사원에서 감사로 지적이 돼서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와 시비 4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미술관을 위탁 운영할 간송재단이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의혹이 있어서 시민단체에서는 대구시의 계약을 파기할 것을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간송미술관은요, 국보인 불교 유물을 경매에 내놔서 물론 이 재정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려의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건립이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네. 남은 것은 이 새로 이제 건립될 간송미술관이 우리 대구 지역의 중요한 문화적 자원으로 어떻게 기능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더 맞춰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 시의회에 민간 위탁 동의안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관장 선임이나 운영 방식 그리고 전시품 선정 같은 세부적인 협의는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대구 경북 연구원은 간송미술관이 대구에 들어설 경우 연관 관람객을 45만 명으로 추정해서 지역 문화 그리고 관광 산업 활성화를 기대했는데요. 우리 지역민들 최근에 이건희 미술관 유치가 실패하면서 좀 마음의 허탈감도 있었는데 이번 이 간송미술관이 건립이 되면 또 대구 미술관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우리 지역의 좋은 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랜만에 화나거나 걱정되는 뉴스가 아니고 기대를 하게 만드는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친모로 밝혀진 4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1년 전쯤이죠. 지난해 설 연휴에 구미에 있는 한 빈집에서 숨진 지 오래 지난 듯한 3살 여자아이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당초 20대 엄마가 아이를 방치를 해두고 이사를 가서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됐고 검거가 됐었는데요. 이후 유전자 검사 결과 이 외할머니였던 40대 여성 성모 씨가 친모로 나타났고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웠던
알고 보면 언니였던 언니는 항소를 포기해가지고 지금 징역 20년이 20년. 확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모, 그러니까 40대 여성은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최근 26일 날 2심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석 씨의 혐의는요, 사체 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입니다. 이 쟁점은 미성년자 약취였는데요. 석 씨는 줄곧 자신은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재판부는 석 씨 주장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아이는 숨졌고 한 아이의 행방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출산 기록이나 CCTV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만요. 재판부는 과학적 증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3번의 DNA 검사 결과 석 씨가 친모로 나타났고 그 숨진 아이의 혈액형이 언니 부부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고요. 그리고 40대 이 친모로 밝혀진 석 씨가 그동안 평소 생활했던 양상과 일정 기간에 좀 다르게 행동했던 점, 그리고 신생아 몸무게가 평균 이상으로 줄어들었고 또 발목 십별띠가 끊어진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네,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미제가 될 가능성이 크죠? 예, 그렇습니다. 행방이 밝혀진 게 없는데요. 경찰은 공소시효가 10년인 만큼 이 담당 수사 인력을 유지를 하면서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고 있는데요. 앞으로 결실이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2022년) 새 부동산 시장은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계대출 규제에 이어 기준금리 인상까지 가시화하면서 매매가 줄고 시장 분위기는 가라앉았는데요.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대선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새 지역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고 대통령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우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송원배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하루가 다르게 사실은 부동산 관련 뉴스들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뉴스들을 보면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고 있다, 거의 거래 절벽이라는 얘기와 함께 우리 지역 부동산 전 지역에 걸쳐서 부동산 거래 금액이 이제 하향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전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침체기다, 어떤 분들은 조정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난해 집값 흐름을 고려할 때 올해 집값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진우 소장 먼저 말씀 주실까요? 일단 이제 지난해부터 사실은 조정 국면으로 사실 들어갔는 것으로 보여지고 올해부터는 아마 이제 조금씩 어떤 하락폭을 키워갈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올해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전후로도 사실은 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대선 전까지는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대선 후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일부 관망하는 수요들이 나타나겠지만 대선이 끝나고 나면 대구에 이제 올해만 공급 물량이 한 2만 세대 정도 되고 상반기 네. 만 세대, 하반기 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런 어떤 물량들이 가중된 가운데 대선 이후에는 어떤 현재의 어떤 시장 자체가 변화가 없을 때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이제 임대 시장, 특히 전세 시장부터 먼저 좀 위험을 나타낼 것이고 그다음 매매 시장으로 이전이 되면서 네. 전체적으로 어떤 하락세를 키울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지역은 공급은 확대될 가능성이 이미 정해져 있고 네. 수요는 심리적으로 이미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이 맞물리게 된다면 집값 하락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송원배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우리가 지표에서 얘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발간하는 우리 지역의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부동산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지난 10월 달부터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매 가격 지수는 하락을 접어들었고요. 네. 이제 전세는 아직도 보합세에서 조금씩 이제 하락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우리 지역 시장을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상승보다는 이제 조정될 것이라는 게 좀 모아지고 있는데 어떤 시장에서 리스크적인 요인으로 보게 되면은 입주 물량이 많다.
또 아니면 지금 이제 현재 금리가 많이 인상되어 있다 등이 있겠고 네. 이제 또 우리가 기회적인 요소를 보게 되면은 이제 대선 변수라는 게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완화라는 게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자산 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면서 이 부동산만한 이 자산을 이게 커버하는 상품이 또 있을까? 네. 이런 기회적인 요소도 또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대구는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매매 건수 줄고 있고요. 거의 그 뭐 현장에 있는 많은 분들은 거래 절벽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대구시가 정치권에다가 지금 우리가 지정돼 있는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를 좀 해달라고 국토부에 요구를 했는데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무산이 됐습니다. 네. 이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송 이사님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가 지난해 사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거래가 안 되니까 매매 가격이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가 얼마나 줄었느냐 하면 우리가 20년도에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약 한 5만 1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는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2만 1천 건입니다. 네. 무려 한 55% 이제 거래량이 감소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시중에는 팔려고 하려고 하는데 안 팔리니까 거래 물량은 쌓이고 가격은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신규 분양 아파트에도 지금 미분양이 약 한 2천 세대가 있는데 네. 전국의 준공전 미분양으로 치면은 우리 대구 지역이 한 3분의 1이 대구에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대구 정치권과 또 국회의원 또 대구시에서도 조정 대상 지역을 좀 해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 12월 달에 국토교통부 산하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아직도 금리가 낮고 또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감안하면은 앞으로도 국지적으로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하지 않았는데 네. 이 경우는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은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 이제 네. 해당되는 거지 네.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 해제 요건도 충분했었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해제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한 번 더 요청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신 거죠? 네, 우리 지역의 부동산을 사실은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조정 필요하다. 대상 지역 해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이준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조정지역 해제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 뭐 이렇게 건의도 했었고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제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주택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정부가 이제 무리하게 DSR 규제를 하면서 지금 서민들이 결국은 어떤 투기꾼들을 잡기 위해서 DSR 규제를 했는데 네. 결국은 서민들이 이제 집을 사실은 못 사는 어떤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어떤 뭐 미분양이라든가 입주 물량의 증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려고 하면 시장에 어느 최소한의 포도당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포도당은 그냥 계속 뭐 규제만 와 있는 상황이라서 네. 시장 회복도가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해 대구 지역의 부동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 오래된 저층 주택 밀집 지역 여기에 종상향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 종상향을 허용했다는 것, 이 종상향의 의미, 종상향이 일반 부동산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은 종상향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러는데 길에 다니다 보면 플랜카드는 많이 붙어 있어요. 종상향을 환영한다, 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왜 필요한지 배경을 좀 설명을 좀 해줄까요? 송 이사님 해주시죠. 우리 지역에 이제 대표적으로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앞산 밑에 보면은 남구 대명동 또 달서구 송윤동 일대에 저층 단독 주택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원룸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랑길 앞쪽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쪽에는 범어 만촌 쪽이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단독 주택지가 1970년도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노후된 아파트가 이제 굉장히 노후된 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노후된 주택의 가장 큰 민원이 뭐냐면은 주차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쓰레기, 안전, 방법 여러 가지 이제 지역 사회의 민원이 발생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이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우리 지역에는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대구시에서는 대구시 앞으로 큰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이런 주거 지역을
종상향시키는 것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종상향을 시켜달라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계속 이 허용을 해달라고 주장을 해오셨죠. 네네. 해오셨는데 결국은 대구시가 발표를 했는데 이 종상향을 반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이진우 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종상향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왜 이 시점에 나왔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종상향은 그동안 이 단독주택 용지에 사셨던 분들은 사실 재산권 행사에서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바로 옆에 삼종지 땅은 뭐 평당 3천만 원 하기도 하고 뭐 5천만 원 하기도 네. 하고. 근데 이분들은 뭐 1,000만 원 이렇게 이제 그것도 많이 올라서 네.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재산권 행사도 힘들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분명히 반길 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대구는 상당히 공급 과잉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종상향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사실은 난개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좀 우려되는 목소리는 있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종상향이 발표가 됐다고 해서 이 전체 지역들이 과연 다 될 것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수성구 일부 지역들은 이미 벌써 땅 작업이 들어갔다고 하고 시장이 덜썩덜썩거리고 있거든요. 네. 이런 지역들은 땅값도 올라갈 것이고 또 이런 지역의 어떤 공급이 또 다른 어떤 공급 과잉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대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더 이상 택지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어떤 공급 과잉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2025년도가 지나가면 또 다른 어떤 이제 신규 공급이 없어지면 또 다른 공급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었을 때는 네. 이러한 땅들은 또 도심 내에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활기를 나타내는데 이제 이게 시기적인 문제가 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타당성도 충분하지만 시점이 좀 안 좋다. 지금같이 공급이 과잉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투기 수요를 잡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어떻게 보면 다소간의 정치적인 논리와 이런 것이 섞여서 굳이 지금 시점에 종상향 발표를 할 필요는 있었나 이런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송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죠. 지금도 우리 대구 아파트에 이제 입주 물량도 많고 또 사실 대구 도심에 재건축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쪽 지역을 보게 되면은 그나마 양호합니다. 입지를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역을 끼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지역을 보게 되면은 수성구에 풀리는 물량이 전체의 한 3분의 2가 됩니다. 네. 입지적으로 보면은 이 수성구 너무 쏠림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좀 배제를 받았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여기 이런 좋은 지역에 이게 풀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서구라든지 남구, 중구에 여기보다도 더 못한 주거 지역도 네. 많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도 사실 개발돼야 되는데 여기 개발은 좀 배제되고 네. 오히려 수요가 많은 수성구 쪽으로 네. 개발이 쏠릴 수 있다는 문제도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다들 이런 주거 지역은 보시면은 원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 하면 남구입니다. 네. 남구는 그만큼 아파트보다는 원룸이 많이 들어가 있는 동네죠.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는 가연 1인 가구 살고 있는 청년들 네. 또 아니면은 또 나홀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가연 또 주거 보장은 또 어떻게 될까? 네.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을 뭐 더 좋은 아파트 지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은 또 더 밀려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소장님 이런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들 이외에 올해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물론 대선도 있습니다만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이제 가장 큰 변수는 공급량 변수일 겁니다. 네. 일단 공급량은 올해부터 했겠지만 2, 3년간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데 이제 수요에 대한 급감입니다. 수요가 사실은 대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지금 급감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변수는 미분양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미분양이 동구 쪽에서 시작이 돼서 조금씩 이제 대구 전역으로 사실 확산되고 있고 이 확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이러한 어떤 악재들이 계속 겹치게 되면 사실은 시장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 시장의 불안입니다. 네. 지금 그동안은 전세난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가 지난해부터 사실은 일부 지역에서 지금 전세 가격이 꺾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시장의 전세 수요가 지금 급감해 버렸는데 이 급감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니까 이분들이 상당수가 내 집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네.
근데 시장에 매물은 나와 있는데 이 갈아타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 전세 시장은 사실은 100% 실수요자 시장이거든요. 네. 이 실수요자 시장에서 사실은 예측도 힘들어지고 가격의 어떤 하락세가 지속이 된다면 이 나머지의 변수에다가 새로운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시장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영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세 시장이 활발해지지 않으면 말이 좀 이게 어폐가 있는 거죠. 활발해진다는 건 가진 사람, 집을 가진 사람의 입장과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은 완전히 반대니까요. 어쨌든 전세 시장이 지금 같은 상황을 보이면 그 여파가 주택 매매가에도 영향을 미칠 바로 수밖에 영향을 없다. 미치게 네. 근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뭐 이소연 말씀하셨다시피 입주 물량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도 2만 세대, 내년에는 한 3만 2천 세대 정해져 있는 리스크는 이제 확정적인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우려적인 사항이 뭐냐 하면은 이제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기존에 살던 집을 전세를 놓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원래 우리 시장의 변수는 뭐냐 하면은 신규 공급 분양 물량입니다. 네. 이 물량이 사실은 적절하게 조절된다면은 입주 리스크는 있다 치지만 작을 겁니다. 그런데 입주 물량도 많은데다가 신규 분양까지 많아지게 되면은 네. 이중이 고통이 되는 거죠. 신규 물량 조절을 말씀하셨는데 신규 물량을 공급하는 건설사들 간에 사실은 합의에 의해서 이 조정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각자 사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는 진행되는 시간에 맞춰서 어쨌든 완공을 하고 공급을 하겠다, 분양을 이제 시작하겠다고 할 텐데 이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분양이 안 될 거라는 걸 예측하고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들이 스스로 건설사들이 이 접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대구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허그에서 통제하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을 다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렇게 미분양이 많이 발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관리 지역을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허그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적에 네. 이 지역에는 미분양이 많이 있으니까 네. 지금 신규 공급하는 것을 조금 보류하세요.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미분양이 있을 때는 적기에 미분양 관리 지역을 지정을 해서 신규 공급 물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큰 정책적인 어떤 불확실성 혹은 확실해진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에는 악재도 될 수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하루가 다르게 깜짝 놀랄 만큼 말로는 그 하룻밤새 집을 몇십만 호씩 막 짓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참 부동산 전문가들 보시기에는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야, 저게 가능하나? 왜 말로 집 짓는 거야? 뭐 어떻게 못 짓겠습니까? 몇십만 호가 하루 뭐 본인이 얘기했던 거에서 금방 바뀌면서 호수가 늘어나니까요. 일단 각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총평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준우 소장님 요즘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 재밌는 토크쇼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250만 호. 사실은 이게 250만 호 같으면 우리가 4인 기준하면은 1,0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짓겠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250만 호 중에 130만 호를 수도권에 짓고 지방에 120만 호 짓겠다는데 네. 자, 지방은 올해부터 공급 과잉인데 네. 여기다가 120만 호 더 짓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똑같이 이재명 후보도 사실 똑같은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지금 부동산 대책 공약이 나오면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어차피 우리가 이제 디테일한 건 다루겠지만 모든 게 무주택자들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네. 사실은 무주택자들이 사실 집 사기는 어려운데요. 사실은 우리가 도시 서민들이 빌라에 살고 있고 아주 저렴한 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은 내가 좋은 집을 가려고 해도 대출도 막혀가고 있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다 막아놔 버렸어요. 네. 지금 사실은 필요한 대책은 무주택자들도 중요하지만 주거사다리, 주거진금다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공급해갖고 무주택자 위주로, 청년들 위주로, 젊은 세대 위주로. 자, 청년들 위주로 임대주택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10년 후에 살고 나오면 그 사이에 자기는 10년 동안 임대료만 내고 있다가 집값이 10년 동안 올라버리면 10년 후에도 또 임대를 살아야 돼요. 네. 그럼 사실은 임대주택도 사실은 중요하고 이런 청년주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 사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집을 살 수 있을까로 가져야 되는데 너무 지금 표만 생각하면서 공급이나 세금도 뭐 어떤 사람은 세금 걷어서 뭐 돈 주겠다. 네. 또 어떤 분은
지금까지 내는 세금 다 바꾸겠다. 네. 정책적인 변수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의 거래량도 줄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전국적인 현상 중에서 우리 대통령 후보자들의 선심성 공약입니다. 네. 생각해 보시면은 자 다주택자분들한테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중과세를 완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던지는 순간에 다주택자는 지금 집을 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기다리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겠고 또 어떤 분은 지금 뭐 종합부동산세를 네. 이게 많이 국민들한테 부담을 시켰다고 해서 종부세를 뭐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네. 종부세가 부담되어서 내년 6월 1일 이전에 집 팔아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도 기다리면은 종부세도 폐지된다거나 완화된다고 하니 야 정책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선거까지는 기다려보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대통령 선거가 우리 부동산 정책에 이 큰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말들이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몰고 가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방금 전에 말씀을 두 분 다 하셨습니다만 재미있는 부동산 토크쇼 같다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지 특히 그 지적을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급 확대를 전부 다 공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로서 보시면 뭐 얼추 차이가 좀 한쪽이 뭐 250만 호 하면 270만 호 했다가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는 300만 호를 넘기겠다. 저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그냥 말로 집 짓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급 확대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아니면 정말 가능하다면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규모나 공급 확대 방식을 정하고 진행해야 하는 건지 두 분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송 이사님 먼저 말씀 주시죠. 네, 우리 양당의 후보께서 주택 공급을 자기 임기 내에 한 250만 호 공급하겠습니다. 이 공약을 하니까 네. 차별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께서는 주택 공급 311만 호로 늘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지금 현 정부에 있는 이제 김현미 장관하고 변창흠 장관이 공급했는 약속했는 게 한 200만 호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50만 호 더 보태서 250만 호 공약을 했다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311만 호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이제 김포 공항 주변이라든지 또 용산공원 또 경인선 1호선 지하하는 부분. 근데 사실 이런 게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일들입니다. 네. 이걸 공급을 열려야 된 거는 수도권의 사실이기는 한데 이게 빵처럼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공급의 제한이 분명히 따라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만 호 공급을 하면서 이제 50만 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청년 원가 주택을 한 30만 호 공급을 하고 역세권 무주택 첫 집을 한 20만 호 공급을 해서 250만 호 맞추겠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가 다른 게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 주도로 해서 공급을 늘려주겠다고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민간 주도로 공급을 늘려주겠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자 공공 주도로 하면서 또 민간에는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또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과연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은 그렇게 공급이 가능할까? 사실 민간에서 수익이 안 나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네.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고 분양 원가 공개해서 후분양하면은 과연 소비자한테 착한 가격을 제공하는 거는 좋은 취지긴 한데 네. 공급을 늘릴 수 없다라는 맹점이 있고요. 네. 또 윤석열 후보처럼 지금 민간 주도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공급을 늘어나는 거는 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민간 주도로 하게 되면은 분양 가격이 굉장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비싼 땅값을 지불해야겠고요. 또 그리고 거기서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 안정과 공급 확대가 이게 굉장히 두 분 다 상충되는 부분이 네.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우 소장께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수도권 아까 앞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우리하고 수도권하고는 지금 상황이 다르다. 근데 후보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정책 공약들이 대부분 수도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엇박자가 좀 나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지방하고 수도권의 어떤 디커플링 현상은 항상 나타났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수도권 위주, 지금 모든 정책이 사실은 수도권 위주거든요. 지금 그 금융이나 수도권을 막기 위해서 했는 건데 사실 지방이 피해를 보는 거고, 지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특히 이제 수도권 입장의 어떤 공급 부족을 다시 이제 지방까지 묶으면서 사실 우리가 보면 수도권에 대한 대책이 사실 더 실효성이 있는데 지방은 사실은 공급 과잉인데도 불구하고 지방까지 자꾸 묶어서 나온단 말입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봤을 땐 이 수도권에서 우리가 아까 송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거, 자 수도권에서 한 130만 원, 한 200만 원 짓겠다고 하는데 땅이 과연 이만한 땅이 있겠습니까? 그럼 그리고 또 LH에서 한다 그러면 결국은 또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토지 매입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자, 이런 걸 봤을 때 또 현실성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처럼 사실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수도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 일시적으로 과수요가 생깁니다. 이런 집들이 밀실이 되니까. 그럼 또 가격 아까 말씀드린 올려가는 역할을 할 건데, 결국은 지금도 수도권하고 지방의 어떤 가격 편차도 심해져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가면 갈수록 가면 이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으로 네. 보여지고, 그리고 너무 이제 뭐 어떤 그 인기적인 어떤 발언만 사실 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기본주택이라 그럴까, 정부가 신규로 지금 짓고 있는 집들을 매입해서 무주택자들한테 이제 장기간 임대하겠다라고 네.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매입할 재원들, 그러면 이제 주택 매입공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네. 그 부분을 좀 부연 설명을 네. 드리면은 서울 수도권과 우리 지방의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요 분양 신규 분양 세대수입니다. 네. 우리가 신규로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네. 보증서를 발급하는데 이 보증서 끊는 이 통계 수치입니다. 지금 2018년도부터 해서 이제 21년도까지 들어와 있는데, 대구하고 서울을 비교해 보시면은 대구는 지난 4년 동안 이 7만 6천 세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은 공급 어떻습니까? 4만 세대 공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지난해 신규 공급했는 거는 3,100여 세대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뭐냐 하면은 이 보증서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지금 우리가 조합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은 빠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 부분에서 분양했는 거 빠진 거죠. 네. 그만 이걸 공공 부분까지 다 합치니까 우리 지역에는 지난 4년 동안 약 한 11만 세대가 공급을 했는 거죠. 보증서 끊는 게 7만 6천 세대. 네. 그러면 서울하고 대구하고 공급 물량이 이렇게 차이 났는데, 서울하고 당연히 대구 지방하고 달라야 되는, 정책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울에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전 청약제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 사전 청약은 아직도 준비도 안 된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 받으시면 앞으로 5년 뒤에 7년 뒤에 입주합니다. 정말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특이한 사항은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입니다.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다가 지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2022년도에 지금 한 1만 세대가 되죠. 16,000세대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우리 대구 지역은 입주 물량이 많아지고 있는 네. 거죠. 자, 서울에는 신규 공급도 부족해요. 입주 물량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는 저렇게 공급을 확대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할 땅이 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지방에는, 특히 우리 대구는 도시 정비 사업이 너무 활발하게 발달 잘 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해야 되는 거고, 서울에는 정말로 공급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무던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부동산 임대차 3법 이것이 또 적지 않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후보들 간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후보자들 별로 다른 이 입장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윤석열 대표는 일단 계약갱신 청구권을 없애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네. 전세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사실 주겠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냥 거의 약간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셨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법이 시행되는데 일시적으로 어떤 그냥 부작용이 있는 거지 뭐 괜찮아질 거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가 송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공주도의 이런 어떤 집을 많이 지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자기는 해결하겠다라고 네. 사실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이게 임대차 3법이라는 부분들은 이미 이제 시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임대차 3법이 시행을 될 때 어떤 순서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었거든요. 네. 원래 이제 전월세 신고제를 먼저 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들어왔었으면 이러한 어떤 부담이 적었을 겁니다. 갑자기 계약갱신 청구권이 먼저 들어오면서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세입자나 주인 입장에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갑자기 이게 전세 가격을 폭등시키고 매매 가격을 폭등시키고 여러 가지 어떤 불안적인 요인을 낳았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전두환 정부 때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 처음 만들었을 때 임대차 보호법 기간이 원래 6개월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1년으로 바뀌었다가 노태우 정부 들어와서 이게 2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막 6개월, 3개월 단위로 이사 다니던 게 1년 돼서 좋았고 2년 돼서 좋았고 자, 이것도 기간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장이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지금까지 해오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게 법이 잘못돼서 생긴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법 시행의 순서라든가 이걸 충분히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해줬다 하면 문제가 안 됐을 건데 네. 너무 이제 급격하게 가다 보니까 나온 이 부작용은 이제 시간이 나서 했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이거를 안 하겠다. 아니면 이거는 단순하게 법의 문제니까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고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 임대차 3법은 굉장히 부작용이 큽니다. 우리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네. 부동산 가격이 그야말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유통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임대차 3법이라는 것도 부동산 시장의 유통 질서를 무너뜨린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에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문제가 큰 거고요. 네. 우리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넘쳐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2년마다 갱신됨으로 인해 가지고 새 아파트로 갈 수 있는 수요자들도 지금 눌러앉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이런 구조가 돼 있는 거죠. 네. 요 지점은 두 분이 생각이 조금 다른 지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경제 논리와 부동산 시장 자체에 조정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된다는 게 송 이사님 생각이시고 입법 취지 자체는 훌륭하기 때문에 다만 디테일한 운영의 묘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점은 보완해야 된다는 게 이진우 소장 생각이라고 정리를 하고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이거 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선거철이라서 그렇다고 퉁치고 넘어가면 참 속편한 얘기인데요. 막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돈도 안 받겠다 그러고 줄여주겠다 그러고 서로 많이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이제 또 집권하면 없는 걸 또 이름 바꿔서 만들 가능성도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쨌든 한 번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공약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들이 다들 뭐 깎아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금을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양도소득세 말씀을 드렸는데 중과세는 다들 완화해주겠다는데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중과세 4개월까지는 100%, 네. 또 그 이후에 3개월은 50% 면제하고 또 그 이후에는 25% 이제 면제합니다. 이게 이제 한 1년 기한이라면은 윤석열 후보는 이제 중과세를 2년 동안은 그냥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들은 기다리면은 누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피해가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도 다들 이제 완화해주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거래세는 이제 인하시켜주는 게 맞겠죠. 과거에 우리가 집값이 저렴했을 때보다는 또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 취득세 구간이 우리가 6억 이하는 1%, 6억에서 9억 구간은 한 2%, 9억 초과되는 게 3%입니다. 그런데 또 이 현 정부 들어서는 취득세에도 중과세를 매겨서 8%, 12%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취득세를 이제 좀 1주택자라면은 단순화시키자, 세율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생애 최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취득세율을 한 1%로 또 완화시켜 주겠다는 부분이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종부세를 얘기해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궁극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입니다. 네. 종부세를 폐지시켜서 이것을 재산세에다가 부과해서 합산하겠다는 얘기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종부세는 유지하면서 단지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일시적인 이주택자라든지 또 농어촌 주택, 뭐 고향집 주택 이런 것들은 이제 중과세를 배제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이것도 다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종부세 대상자가 전 국민의 2%라는데 네. 2%를 위해서 이 종부세를 과연 폐지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네.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는 인하시키겠습니다만은 보유세는 강화시켜서 오히려 우리가 다 들어봤지 않습니까? 국토 보유세라고. 국토 보유세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기본소득세를 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이게 성향이 또 다른 내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법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완화하는 정책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에서는 국토 보유세를 신설해서 아주 이제 더 강화시키는 부분도 있는 거죠. 네. 이진우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이제 이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결국은 이것도 이제 표를 위해서 사실 선심성 공략을 가는 건데 지금 이러한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기 적절성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항상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현 정부는 일관성 하나는 최고였습니다. 일관적으로 망해 먹었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시기 적절성이 완전히 빵점이었죠. 네. 근데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세금들도 그냥 어떤 국민들한테 어떤 지금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공약이 나오는 거지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이냐. 이제 우리가 과연 그 거래세라는 개념하고 사실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도 과연 이게 이제 소득세인지 거래세인지 사실은 어떻게 거래할 때 이제 나오는 세금인데 결국은 어떤 이 시장이 정말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내가 편하게 집을 사고 뭐 주거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솔직히 실수요자들조차도 안 되고 특히 취득세 같은 부분들은 내가 이제 일시적인 이주택은 괜찮겠지만 내가 뭐 다른 주택을 한 개 더 사게 되면 이거 팔 생각 이야기를 안 하고 사게 되면 8%, 뭐 3주택 가면 12%, 법인 같은 경우는 12% 이렇게 돼 버리니까 사실은 이 어떤 세금들이 지금 현 시장에 맞게끔 사실은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세금 정책을 보면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주택 취득세는 사실 4%였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미분양이 발생이 되고 막 힘들어지니까 일시적으로 1%로 낮춰줬는데 그걸 다시 환원하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사실은 조세장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1%로 바뀌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금은 국민들이 내가 이 세금 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도 보면 내가 1분만 거듭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30조 제가 봤을 때 더 거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때만 보셔도 아시겠지 뭐 상당히 많은 돈이 더 거쳤거든요. 네. 이렇게 해갖고 어떤 물론 부자세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무리한 세금 정책은 좀 문제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세금 정책은 일관성을 가져가야 된다. 근데 이런 일관성이 너무 징벌적인 일관성은 안 된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말 필요한 데 대한 공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말 집 팔고 싶은데 묶여서 못 파시는 분들. 그런데 은행에서는 강제로 빨리 안 팔면 여러 가지 이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사인까지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대출을 좀 받아서 실질적으로 집을 꼭 사야 되는 젊은 층들. 대출 완전히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큰 집이 아니고 투기도 아니고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도 집을 못 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는 어떻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송 회장님 짧게 말씀 주시죠. 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처분 조건부로 도래된 이제 주택을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은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린다는 겁니다.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 또 왜 안 사느냐 하면은 결국은 또 대출 때문에 못 사는 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네. 그 지금 우리가 실수요자도 사고 싶습니다만은 올해부터 강화되는 게 대출 DSR입니다. 이 DSR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거래 절벽을 만들어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대출 규제입니다. 네. 그래서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라면 좀 더 완화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이제 중과세를 해두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죠. 네. 일반적인 세율은 6%에서 45%를 부과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최고 20%, 30% 더 할증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은 요즘 1억대 올랐다고 하면은 1억 같으면 양도소득세가 한 35에서 한 38% 구간입니다. 네. 거기다가 20%, 30% 얹으면은 집 팔아서 세금 다 내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래 유통 순선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징벌적인 중과세는 완화시켜 줘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대출 규제 문제는 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사실은 이제 지금 시장에서 심리를 가장 위축시킨 게 사실 대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LTV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40%뭐 이렇게 돼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무주택은 50%까지 이제 달 수 있고 거기다가 10% 지금 더 정해가고 일부는 완전 이제 무주택자고 이제 국민 부합산 소득이 9천만 원 이하고 이렇게 되면 최대 사실 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막상 그걸 받기 위해서 가보면 40% 그냥 30%도 못 받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DSR 때문에 DSR 네. 조건을 못 맞추다 보니까. 그럼 이런 분들은 실제로 실수요자들이고 또 도시 서민들인데 사실 집을 못 사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LTV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DSR 특히 이제 내 집을 사시는 분들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풀어줘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앞에서도 이제 송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양도소득세는요. 뭐 중과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집이 마이너스 난 게 아닙니다. 사실 네. 플러스 돼서 나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내가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부분이거든요. 이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집이 없는 사람이 집 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집이 있는 사람이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가고 큰 집에서 새 집으로 가고 이런 어떤 수요들이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 그 기간을 하게 되면 야 대출금 갚아. 이 집 안 팔면 또 세금 뱉던 또 페널티를 물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런 기간도 좀 늘려주고 이 주거징금다리와 주거사다리를 쓰는 방법은 네.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토론 중에 못 하신 말씀 있으시면 즉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 변호사님 말씀 주실까요? 네.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서울과 지방 대구가 시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조기에 해제시켜 줘야겠고요. 또 두 번째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구시청 이전이라든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과 또 후적지 개발, 네. 또 대구 법원 이전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4호선 트랩, 엑스코선, 대구 전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서대구 또 그 역세권 개발, 뭐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가 아파트만 보게 되면은 이게 뭐 공급도 많고 또 이제 분양도 많다고 얘기합니다만은 이런 지역의 큰 이 부동산을 움직이는 비전을 같이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들어간다면은 이게 조기에 실현되면은 우리 지역이 더 큰 대구로 또 발돋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서울하고 이 지방이 우리가 지방이 암만 이렇게 노력을 해도 서울을 못 따라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서울로 떠나고 또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죠. 지방 소멸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2003년도입니까? 그때 우리가 지방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했는데 이런 것처럼 저는 우리 국내 100대 기업에 오히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런 프로젝트도 대통령 공약으로 좀 제안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지방으로 옴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고 여기에 소득이 발생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큰 공약을 대통령 후보들한테 지방 공약으로 좀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진우 소장. 일단 이제 지역 부동산 시장, 특히 지역 주택 시장의 경우에는 한 몇 년간 상당히 어려움이 사실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어떤 디테일한 지역만의 어떤 정책, 이게 예를 들자면 부동산 정책이 국가 정책이긴 하지만 금융이든 세제든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에 맞춰서 좀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정말 지방자치가 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대구 집값
전망과 부동산 안정화 등 관련 이슈를 오늘 이진우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장, 송원배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기 이사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 말기암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인 69세 노인이 가족이 고용한 간병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80대에 치매 4급, 체중 42kg 정도로 힘없고 왜소한 할머니를 보호센터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 3명이 방 안에 가둬놓고 집단으로 폭행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보도를 보고 소설 제목 인간 실격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 일을 접하면서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비슷해 가슴이 쓰라리고 미어지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것입니다. 직접 모시지 못해 죄스러운 마음이 더해져 그 분노는 더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드러나진 않았어도 시설이든 집안 내에서든 지금 비슷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영화에 나왔던 대사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 되기 힘들어도 괴물은 되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이 사람에게 사람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주 시사 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